안녕하십니까. 워너비 국어팀에서 문학 담당하고 있는 설정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촬영했던 내용이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조금 늦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파수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4회 뒷부분이랑 5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0페이지 펴두도록 하시고요. 자, 파수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파수꾼이야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시문들을 구구절절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장면별로만 조금 나눈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3개의 장면으로 나눠두었습니다. 1번 장면은 우리가 위에서 한 20번째 줄 보시게 되면 해설자, 촌장이 되어서 등장한다 하는 중략 다음부터를 2번째 장면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가장 마지막 줄부터, 즉 파수꾼 나가 퇴장한다,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인다 부터를 3번째 장면으로 잡아주십시오. 되셨죠? 그러면 사건들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수꾼 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떼가 출현한다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파수꾼 나가 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을에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수꾼 다는 이리가 보이지 않은데 위에서 나타났다고 말을 하니까 공포에 떠는 장면입니다. 45번 문제 때문에 이 장면을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바꿔서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무대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대가 이만큼 주어져 있고요. 망루가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황야가, 그리고 마을이 이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연극을 진행하는 거죠. 파수꾼 가의 위치는 여기, 파수꾼 나의 위치도 여기, 다도 여기 이렇게 됩니다. 즉 위에는 파수꾼 가가 존재하고 있고 아래에는 파수꾼 나와 다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파수꾼 가만 황야를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그리고 위에서 파수꾼 가가 아래에다가 이리떼가 나타났다라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면을 다 확인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나와 다를 보게 되면, 특히나 3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 이 황야에는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존재하는데? 흰구름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게 실제 올바른 정보인데 아래쪽에다가는 거짓 정보를 가가 주는 겁니다. 파수꾼 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어라? 진짠가 보다 하고 그걸 다시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을 뿐인 거죠. 되시겠죠? 45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그림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바로 풀러갈 겁니다. 파수꾼 가가 위에서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문제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45번이요. 45번에서 보기 바탕으로 해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입니다. 정답이 5번이었죠. 바로 간단히 확인할게요. A는, 망루는 B에 대한 정보가, 자, 망루는 황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기가 틀렸네요. 왜? 위와 아래가 공유되고 있지를 않죠. 황야에 대한 정보, 즉 B에 대한 정보는, 올바른 정보는 뭡니까? 흰구름이 있다라는 게 올바른 정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었던 파수꾼 가가 아래에 있는 나와 다한테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죠. 즉 황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가 알고 있는 사실, 이리는 없다라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나다가 알고 있는 사실, 이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정보는 다르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자, 우리가 이 파수꾼 작품을 볼 때 이 무대를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5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두도록 하시고요. 다시 아까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이리가 나타났다는 거짓말, 나는 그거에 속아서 다시 한번 외치고 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의심은 가지지만 못 봤으니까. 그리고 중략된 데서 파수꾼 다가 황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거기에 이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촌장한테 편지를 보낸다고 황야가 좀 이상해요. 황야에는 이리가 없는 것 같고 흰구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저 좀 보러 오시죠. 라고 해서 촌장이 망루를 방문하게 되는 장면이 2번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있는 다와 단둘이 대면하고 싶었던 촌장은 파수꾼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오다 보니까 덫에 이리가 치여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그걸 잡아라 하니까 나는 그걸 진짜로 믿고 이리를 잡으러 갑니다. 자, 여기에서 파수꾼 나는 거짓말을 같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파수꾼 나는 이리가 진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나가 이리 잡으러 간 뒤에 촌장과 파수꾼 다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촌장은 아니다. 그 위협, 거짓된 위협이라 할지라도 마을의 질서를 유지할 때 필요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얘기하면서 둘이 갈등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고 인물의 상징적 의미 파악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촌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을에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리떼를 통해서 과장된 공포와 위기를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캐릭터를 상징하는데 독재 정권을 상징합니다. 이 이리떼가 가지고 오는 공포나 위협 같은 경우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이라든지 질서, 단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 이리떼가 보여주는 공포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해당합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위협되는 존재겠지만 실제보다는 약간 과장된 위협으로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촌장과 마찬가지로 이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 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수꾼 나는 거짓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속아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음, 무지, 즉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 권력에게 이용당하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파수꾼 다는 어떻습니까? 황야에 이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상으로는 지식인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지식인인 건 분명한데 이 제시문 뒤의 장면에서 보시게 되면 촌장의 꾀임에 빠져넘어가가지고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진실을 못 밝히니까 이 지식인은 무기력한 지식인,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지식인에 들어간다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인물의 상징성을 이렇게 시대 현실과 매칭시켜서 이해하는 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소재적으로 당연히 이리떼 그리고 황야에 있는 흰구름 대비시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리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짓을 의미하고 그리고 과장된 공포나 위협 따위를 의미하는 게 이리떼가 되겠죠. 그 다음 흰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황야에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이건 황야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즉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걸 나타내 준단 말입니다. 되시겠죠? 이 소재의 대립항을 통해 가지고 가장 작품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3번 장면에서 나오는 소재가 하나 있죠. 딸기를 따라가고 싶다. 촌장이 파수꾼 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실을 밝히지 말고 나랑 딸기 따러 가자. 자,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아래에는 늘 딸기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된 정권 아래에선 항상 딸기가 가득한 거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거짓된 팻말 아래에 있으니까. 딸기는 말이죠. 부정한, 부당한 정권이 누리게 되는 부당한 이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줄거리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 44번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4번입니다.
기억과 미음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실제 희곡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표정을 해라, 어떤 행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연출자가 되어서 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내용 일치로 푸셔야 됩니다. 자, 내가 연출자라면 이 장면 이런 표정 짓게 할 텐데 이런 음악 집어넣을 텐데가 아니라 실제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오니까 이런 음악을 넣자라고 선택지가 될 거란 말이야. 즉 제시문에서 이러이러한 장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음악을 넣는 게 어떨까라고 선택지가 된다면 A 부분이 내용 일치와 관련된 부분이고 음악을 어떤 걸 넣자. 이건 제시문에 없을 수 있죠. 연출가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따져서 걸으란 말이야. 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선택지 1번이요. 적절한 것 찾는 거잖아. 1번 파수꾼 가가 가리킨 지점에서 관객들이 이리때를 볼 수 있도록 거기 물결 칠까? 관객들이 이리때를 볼 수 있도록. 자, 제시문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수꾼 다도 이리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관객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 내용 일치에서 틀렸습니다. 2번 이리때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모습. 이미 이리때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이 니은 앞 뒤로 보시게 되면 파수꾼들이 안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을 품고 있다고. 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서 내용 일치상으로 안도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되셨죠? 3번 선택지. 거짓말을, 디귿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맞는 내용이죠? 네, 내용 일치에서 맞는 내용이라고. 그 뒷부분 음흉스러운 태도로 연기해 주세요. 자, 뒷부분은 제시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죠. 되시겠습니까? 앞부분에 있었던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다. 이것만 말칭이 되면 뒷부분의 연기 상황은 자동으로 맞게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과 5번도 마찬가지야. 4번 선택지에서 절망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일치상 틀린 것이고 그 다음 5번에서 파수꾼다의 반응을 예상한 듯 했다라고 했지만 제시문에서는 전혀 예상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 연출하는 것, 다른 갈래로 바꾸는 것 이런 게 있을 때는 제시문에 그 내용이 실제 있냐? 없냐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파수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뒤에 현대시 있는 119쪽 5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다 가주시고요. 자, 이 119쪽 이상의 가정부터 들어가는데 뒤에 있었던 보기박스 문항을 먼저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보기박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 32번입니다. 32번 보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자, 가정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가장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심리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칠판에 정리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일단 가정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시를 보게 되면 심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심리 하나랑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즉 보기에 따르면 들어가고 싶다,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지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가장 임무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심리는 당연히 가장의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고픈 심리죠. 중압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되시겠죠? 자, 대립항이 이렇습니다.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한켠으론 벗어나고 싶다. 다만 이걸 쭉 읽어보시면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벗어나고 싶은 심리는 아주 일부만 나옵니다. 이따가 장면을 나누면서 같이 한번 어디가 벗어나고 싶은 심리인지 체크는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눈은요, 우리 책 119쪽에 제시문 한번
가서 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119쪽 여러분들 다 시를 보고 계시죠? 자, 일단 눈으로 보자마자 이게 띠는 특징이 뭡니까?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정형성의 파괴가 돋보이죠. 자, 띄어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형적인 건데 그걸 무시했으니까 정형성을 파괴하는 실험적 성격이 돋보인다가 일단은 눈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구분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조금씩 대각선 그으면서 의미 단위로 잘라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서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이자 첫 번째 장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장면 바로 시작할게요. 문을 앞만 잡아당겨도 안 열리는 것은, 자, 지금 시적 상황이 가정 바깥에 있는 거야. 집 바깥에. 근데 문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는답니다. 일단은 단절감이네. 조금 더. 안 열리는 것은 아내 생활이 모자라는 까닭이다. 까지 하고 대각선. 여기까지 1번 장면입니다. 아내 생활력, 안에서 하는, 즉 집안에서 하는 정상적인 가장으로서의 생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1번 장면은 말이죠.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시적 상황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 2번 장면 들어갈게요. 대각선 뒷부분이야.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답니다. 자, 일단은 밤이라고 하는 놈이 나한테 꾸지람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인법이 되겠네.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근데 밤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른답니다. 왜 그런가? 이건 어떤 심리를 나타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밤이 되면 될수록, 밤이 깊어지면 질수록 초조함을 느끼는 심리를 이렇게 밤이 나한테 꾸지람을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밤이 되면 될수록 들어가고 싶어서 너무나 초조하다. 되시죠? 나는 우리 집 내 문패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얼라? 야, 우리 집 내 문패랍니다. 문패에 내 이름이 써 있을 거라고, 가장의 이름이 써 있을 거라고. 따라서 문패 자체는 가장의 책임감을 상징하는데요. 나는 그 문패 앞에서 어떤 심리를 느끼고 있다고?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가장의 책임감을 느낄 때마다 성가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심리? 가장의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죠. 되시겠습니까? 문패가 성가시다 라는 건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겁니다. 보기에서는 이렇게 양면적 감정으로 설명했지만 시 전체에서 가장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한 군데야. 되시겠죠? 그 다음 2번 장면 아직 안 끝났어.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재웅처럼 자꾸만 간다 하고 대각선 긋고 2번 장면 끝낼게요. 재웅이라고 하는 게 공포영화 같은 데 보시면 밀집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워하는 사람 송곳으로 이렇게 푹푹 찌르면 그 실제 사람이 배 아파하는 그 인형이, 밀집 인형이 재웅입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재웅이 감해 가듯이 나도 감해 가는 거야. 감소해 간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감소해 가는 거니까 무기력함이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2번 장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 밤이 됐어. 내가 집에 들어가야 하는 초조함을 느낀다고. 이건 들어가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문패 앞에서는 성가심을 느낀다고. 벗어나고 싶은 심리도 동시에 나오는 게 2번 장면이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무기력해져 가기만 한다. 까지가 2번. 되셨죠? 그 다음 자르고 3번 볼게. 자, 3번 장면을 EBS에서는 도노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장면을 우리가 잘 끊어 읽어야 돼. 자, 쉼표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야 쉼표 찍도록 하시고, 봉한 창호 어데라도 쉼표 찍고, 한 구석 더 노하다고 쉼표 찍고,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고 대각선입니다. 이 한 문장이 3번 장면으로 처리할게요. 천천히 볼게요. 여기는 19야 하게 되면 아내야 라고 부른 거야. 도노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쉼표, 우리 이 해석을 위해서 반점을 찍은 거야.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한 창호 어데라도, 즉 막혀있는 창문입니다. 그냥 막힌
막힌 창문 어디라도. 그 다음 또 반점 찍어놨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구석 더 놓아다고, 즉 한 구석이라도 터 놓아서 그냥 열어서라고 그냥 할게요. 열어두어서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내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한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집 안에 있는 아내한테. 아내야, 지금 현재는 막혀있는 창문입니다. 단절감이니까 집 밖에서. 하지만 내가 가장인데 그 막힌 창문 한 구석이라도 열어서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되셨죠? 즉 3번 장면은 집 안으로,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보이네. 되셨죠? 2번 장면에서 바로 앞에서 갈등하다가 지금 들어가고 싶다라고 바뀐 거야, 다시. 그 다음 마지막 4번 장면, 뻥이야? 마지막은 아니고 4번 장면, 이제 집의, 가정의 상태를 보여줄 겁니다. 자, 4번이요. 지붕에 서리가 내리고 뾰족한데 침처럼 월광이 묻었다. 자, 잘 볼게요. 지붕에 뭐가 내렸다고? 지붕에 서리가 내렸다고. 그리고 월광, 달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침 맞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이건 서리를 뭐라고 의미하면 되겠는데 당연히 시련, 고난 따위. 우리 집 위에 서리가 내렸으니까. 맞죠? 그리고 지붕에 월광이 비치고 달빛이 비치는데 그게 나는 한의원에서 맞는 침처럼 보인다고. 그럼 침을 맞는 건 왜 맞는 거야? 아프니까. 치료받으려고 맞는 거라고.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이 알라보다, 아픈가 보다. 즉 우리 집은 지금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발음이 안 되네요. 어금니를 뽑고 왔더니 전혀 발음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건 시련과 고난에 그 다음 병들어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낸다고. 우리 집이 아픈가 보다. 나처럼 말이야. 그러고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수명을 헐어서 전당 잡히나 보다. 자, 여기에서 힘에 겨운 도장을 찍는 것 같대. 수명을 헐어가지고 전당 잡히는 것 같대. 은행에서 하는 담보 같은 것들이 전당이라고. 도장 찍는다. 그 다음 목숨을 걸어서 담보로 내놨다고. 아마 돈 빌렸다가 갚는 일수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목숨을 걸어서 빌린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힘겨운 가정의 모습인 거야.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되셨죠? 여기까지 하고 4번 장면 자를게. 그래서 이런 힘겨운 가정의 모습, 집의 모습이 4번 장면에서 형상화된 것. 마지막 5번 장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냥 문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메어 달렸다. 와, 축 늘어져서 딱 붙잡고 늘어져 있답니다. 간절함이 되겠네. 간절한 태도. 왜 매달렸다고? 다음 줄 문을 열려고,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되셨죠? 그럼 문장 순서를 보면 도치법. 간단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 5번 장면에서는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소망한다, 평범한 삶을 소망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그럼 이제 나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요. 나 작품은 33번 문제 보기 가지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죠. 보기에서 주고 있는 정보가 이제 개조개가 가지고 있는 맨발을 보고 나서 가장의 힘겨운 삶을 연상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33번에서 체크해 가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는요, 제일 끝에 있던 거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의 맨발을 고귀한 삶의 가치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고귀하다라고 직접 평가하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기에서
고귀한 삶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를 체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개족의 맨발이 드러나는 장면, 그리고 뒤에 인간의 삶으로 연상하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읽어볼게. 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다 책 119쪽 보시면서 할게요. 1번 장면. 어물전에 개조개 동그라미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 동그라미를 내밀어 보이고 있다. 시적 대상 나왔죠? 개조개의 맨발. 다음 죽은 부처에다가 동그라미. 부처 동그라미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서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시에서 숭고하다, 고귀하다 이런 이미지가 잘 부여되지 않는데 이 부처라는 시어를 통해서 숭고한 느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숭고함의 이미지. 다음 더 읽어볼까? 뻘과 물 속에서 오랫동안 담겨 있어서 부르튼 맨발. 그래서 개조개한테 맨발이 있다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의인법 사용되었죠. 자, 그리고 내가 조문을 하듯이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까지가 1번 장면입니다. 되셨죠? 개조개가 맨발을 내놓고 있었다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부처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조문하듯이 건드렸다 정도까지 그랬더니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번 장면 인간의 삶 보기에 따르면 가장의 삶으로 연상이 됩니다. 볼게요.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갔을 것이다. 아주 느리게 말이죠. 여기서 길은 당연히 인생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자, 가장도 혹은 사람도 늘 맨발이었을 것이래. 맨발이었으니까 고단하고 힘겨운 삶으로 연상되겠죠. 그 다음 사랑을 잃고서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고 집이 울 때 이렇게 갔다고 집이 울었답니다. 그럼 이거 집이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뒤에서 읽어보시면 이거 굶주림 때문에 울었던 거야. 그래서 하고 집이 울 때 가장 어떻게 하는데? 다음 줄 볼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 동그라미 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자, 그래서 탁발이라고 하면 스님들이 동양하고 다니는 걸 탁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 아까 앞에서 부처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경건한 느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부처가 발을 들이듯 그 다음에 가장은 탁발을 하듯 음식을 구하러 나왔다고.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왔다고? 맨발로 나왔죠. 그래서 희생적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한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서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하고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태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 따르면 이런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읽으라고? 고귀하다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대놓고 직설적으로 고귀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말하는 대신에 부처의 이미지, 그 다음에 탁발하는 승려의 이미지를 통해서 고귀한 분위기를 가미해주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놓은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시적 대상은 개조개죠. 개조개가 발을 천천히 내밀었다 거두어가는 걸 확인합니다. 그죠? 그걸 보고 화자인 나는 연상하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맨발로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희생적인 삶, 숭고한 삶을 연상한다. 되시겠죠? 자, 그럼 뒤에 가서 문제 32번부터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31번이네요. 자, 적절한 것 찾기 가나의 공통점, 적절한 것. 1번 선택지부터 이건 전부 다 천천히 볼게요. 1번, 어순의 도치를 통해 대각선 긋도록 하시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왼쪽에 있는 것만 판단하면 되네. 오른쪽에 시적 의미의 강조라고 하는 건 그것에 따른 효과니까 무조건 맞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어순의 도치 확인해야 되는데 가작품 끝에서만 안 열리는 문을 열려고 도치법이 일어났고 나에서는 안 일어나서 틀렸습니다. 2번 추측의 말투를 통해 대각선 긋고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추측 가에서 보시게 되면 누가 힘에 겨운 도장을 찍나 보다 라고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작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돌아왔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2번 장면으로 나누었던 대목은 싹 다 추측이죠. 다음 정답 2번이네. 3번 도노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바람, 소망 밝히는지. 이건 왼쪽 오른쪽 다 찾아야 되네. 도노법은 가에서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3번 장면에서 식구야 하고 쉼표 끊었던 부분이 있죠. 거기가 도노법이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서 내가 봉안창호 어디라도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 라고 소망까지 밝혔으니까 도노법도 되고 그 다음 화자의 바람도 됩니다. 그런데 나 작품에서는 도노법 자체가 없어 X, 화자의 바람 없어 X. 다음 4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것은 가나 둘 다 된다고. 가에서 밤이 사나운 꾸지람으로 나를 조르는 것과 나에서는 개족의 맨발이 드러나니까 그럼 대각선 오른쪽 볼까? 대화의 상대로 삼는다. 밤과 대화를 하거나 개족애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틀렸죠. 5번 의태어를 사용했다. 대각선 긋고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효과죠. 청각이 쓰이니까 감각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의태어는 나에서 벌벌벌벌 밖에 나오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답만 체크할게. 32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답 3번인데 3번 확인하시기 전에 이게 기억에서 미음까지 밑줄되어 있는 문제잖아. 밑줄 문제의 의미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밑줄의 앞과 뒤를 통해서 근거 찾기 하셔야 되죠. 3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디귿은 닫혀 있다는 점에서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나와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자, 디귿 뒤로 가볼게요. 디귿 뒤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디귿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한창호. 거기만 밑줄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봉안창호 어디라도 한 구석 더 놓아다고. 한 구석을 열어 놓아서 내가 수입되어 들어가야 하지 않나로 끝납니다. 그럼 디귿 뒤에서 나타나는 심리는 뭔데? 들어가고 싶은 심리만 나타나는 거야. 되시겠죠? 디귿 뒤를 뒤져보면 들어가고 싶은 심리만 나타나니까 3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나가 여기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3번 선택지 틀렸다고. 밑줄 문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의미 파악하시라 잊지 마시고 그 다음 33번 옳지 않은 거 찾으랍니다. 자, 이것도 답만 4번이잖아. 자주 써먹는 오답 선택지가 나왔네요. 대상의 심리인지 화자의 심리인지 혹은 대상을 향한 것인지 화자를 향한 것인지 크로스해서 바꾸는 선택지인데요. 4번 볼까? 아하고 집이 울 때는 가족들이 슬픔과 어려움을 맨몸으로 견디는 가장의 고통에 공감했던 시간이다. 자, 다시 한번 볼까? 아하고 울 때라고 했던 건 우리가 아까 전에 굶주림으로 힘겨워하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읽었다고. 선택지 구구절절 길지만 줄이면 이렇습니다.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서 가장의 아픔에 공감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런데 여기가 틀렸죠. 가장의 아픔에 공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힘겨워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인 겁니다. 대상 자체가 잘못됐죠. 자, 가족이 굶주림으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가장을 대상으로 공감하는 심리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되셨죠? 정답 따라서 4번 되겠고 34번에 있는 가 작품의 우리 집,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집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의 집, 가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집이죠. 자, 그런데 올바른 거 찾으시오. 답
2번이네요. A는 즉 가작품의 이상의 시에서 우리 집은 나와는 달리 즉 B와는 달리 단절감을 느낀다. 되겠죠? 가작품에서는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단절감 되겠고 나작품에서는 가장이 탁발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니까 소통이 되죠?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 옆에 카메라와 워커 현대소설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이 소설 중요하게 봐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요즘 상황이랑도 잘 맞고요. 작품도, 작가도 상당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뒤에 있는 보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31번 문제의 보기입니다. 자, 경제개발 시대라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경제개발 시대. 너무 길어서 귀찮습니다. 산업화라고 계속 얘기할게요. 산업화 시대. 자,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갈등이 생겨 세대차가 생긴다고. 하나는 6.25 전쟁을 체험했던 전쟁 체험 세대와 그리고 체험하지 못했던 미체험 세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인식하는 이 시대와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인식하는 이 시대가 조금씩 다른 거야.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들은 이 경제개발 시대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전쟁보다야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전쟁 미체험 세대 이런 캐릭터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요. 한쪽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 한쪽은 노력해도 대가가 안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인물별로 보시게 되면 전쟁 체험 세대는 나입니다. 나. 그리고 미체험 세대는 훈입니다. 그러면서 두 인물 간의 세대 갈등을 일단 많이 보여줄 거야. 요즘도 비슷하죠.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결과가 온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 졸업도 힘들지만 취업도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이 상황이 80년대 70년대 사회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어쨌건 이런 인식의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라는 것만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조금씩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크게 3개 장면으로 나눠서 같이 읽을 건데요.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나 동그라미에게는 나가 나오니까 무조건 1인칭이네. 시점 잡을 때 1인칭은 선택집 해결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죠. 의식하고 계시고, 6.25 전쟁 중에 목숨을 잃었던 오빠가 있다. 옳게도 전쟁 중에 폭사를 하고 젖먹이 좋게는 고아가 된다. 나는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그 뒤에 밑줄 칠까?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랍니다. 돈만 있으면 우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찾아 남한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밑줄 치시고, 내 소망은 뭔데? 뭐 대단한 꿈이나 이상이 아니라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평범한 삶이 소망이었던 거야. 그냥 우유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사는 삶이야. 다음 계속 볼까? 나는 조카 훈이 네모가, 자, 이제 오빠도 언니도 다 죽었으니까 스스로가 다 조카를 키우게 되는 거야. 내가 조카 훈이 네모가 기술을 배워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밑줄 치도록 하자. 안정된 삶. 그래서 훈이가 고등학교 때 문과를 택한다 했을 때 억지로 이과로 전과를 시킨다. 이과로 전과를 시킨답니다. 밑줄 칠게요. 그래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평범한, 취직이 편안한 삶을 꿈꾸는 거야. 그러나 형편없이 성적이 떨어진 훈이는 삼류대학 토목공학과에 입학하게 된다까지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취직이 계속 안 되는 거야. 요즘 시대처럼. 1번 장면 바로 들어가 볼게. 어머니와 나는 한 번도 훈이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재벌이나 판검사 그런 게 되길 바란 적은 없다. 정직하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대기업에 붙여서 공휴일날, 쉬는 날에 카메라 동그라미에 별표를 매고
야외에 나갈 만큼의 사람 사는 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자, 제목 중에 하나 카메라가 나왔네. 자, 여기에서 카메라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엄청난 출세나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만 쉬는 날 이거 메고 나가기를 바랐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삶이고 그 다음 여유 있는 삶 정도가 돼버립니다. 여가 생활이나 조금씩 하면서 살기를 바랐다고. 조금 더. 그런데 그나마도 쉽게 되어주지를 않았다. 취직시험도 하도 여러 번 치르다 보니 보러 가라고 하기에도 점점 서로 미안하게 되었다.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겹게 보내던 훈이 어느 날 나에게 해외 취업의 길 물결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교재비로 돈을 좀 달라는 당돌한 요구를 해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나는 안 된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취직해라. 훈이는 왜?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하고 둘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왜 해외 취업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밑에 니은을 잠깐 찾아가서 읽어볼게. 훈이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심리는 이런 거였다고. 지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으로 다만 그것만으로 나는 내가 겪은 더럽고 잔인한 그 뒤의 내모,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 내모를 할 수 있고 그때 받았던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저 녀석에게 알릴 수 있다는 말인가. 자, 내가 훈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보란듯이 잘 살게 만들어서, 이때는 뭐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전쟁한테 보란듯이 편안하고 여유 있게 얘를 길러내서 전쟁에 대한 복수, 난 너 따위한테 굴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외국으로 도피하듯이 가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장면은 중략까지 해서 끊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칠판 잠깐 보시면 장면 1번은 가장 중요한 건 나와 훈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취업 가지고. 배경은 경제개발 시대 보기에서 끌고 온 거고 훈이가 아직 취업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국에서 카메라를 메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훈이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되시겠죠? 자, 이 갈등의 뿌리는 2번 장면을 보시면서 왜 해외로 가고 싶어 했는지가 살짝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중략이 이제 되어 있고 중략이 된 데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 갈 때 타고 가는 영동고속도로 있죠?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측량기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처럼 여유 있는 직장이 아니었던 거야. 맨날 힘들게 떼학볕 아래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취업은 했지만 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훈이를 데리러 갑니다.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그냥 같이 서울로 가자. 너 이런 데서 일해봐야 뭐하냐 라고 해서 설득하고 있는데, 자, 중략부터 2번 장면이고 디귿부터, 오른쪽 단 제일 위에 있는 디귿부터 살짝만 읽어볼게. 가자 하니까 안 간다 라는 훈이가 이렇게 말해. 왜 안 가는가?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 동그라미나 정직 동그라미나 근면 동그라미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자, 그 기술, 정직, 근면 그거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할까? 그냥 경제개발 대신에 산업화라고 해버릴게요.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라고 쓸게요. 산업화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우리가 아까 정리할 때 노력이라고 해놓은 것들이 사실 정직, 근면, 성실 이런 것들이라고. 자, 나나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 노력만 있다면,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면 당연히 대가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훈이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노력해볼게. 그게 어떤 결과가 되는지, 내가 대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다음 줄 더 읽어볼까? 그리고 그 결과를 고모나 할머니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무서운 놈이죠? 아니, 그걸 우리한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한테 복수라도 하겠단 말이야. 나는 훈이의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고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 난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서 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하길 바라고 있을 뿐이야. 자, 훈이가 인식할 때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봐야 대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노력했는데도 대가가 없다라는 걸 고모나 할머니가 확인한다면 날 해외로 보내주지 않겠는가 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뒤에도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고모, 오해하지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 누가 알아? 일이 고모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 훈이의 심리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봐야 대가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대가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기는 있다고. 되시겠죠? 자, 하지만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노력의 대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깔렸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드디어 버스가 오고부터 보이시죠?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를 세 번째 장면으로 장면 3번으로 잡을게요. 자,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 손짓을 했으나 훈이는 시골버스가 떠나가는 그 지루한 시간 동안을 워커 네모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되시겠죠? 자, 제목 하나 또 나왔네요. 훈이는 카메라를 메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작업화인 워커 위에 뿌리를 내린 듯 서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인 거야. 워커가 상징하는 것은 노동하는 삶이고 힘겨운 삶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장면을 보고 마치 뭔가 한데 얻어맞은 듯한 심리가 드는 겁니다. 내가 바랐던 건 일 열심히 하면 카메라 메고 돌아다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해봐야 쟤는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기계일 뿐이로구나 라는 현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5줄 미음부터 읽어볼까? 미음 앞에부터 마지막에 네 번째 줄에 그런데 잘 키우려던 내 예상이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스스로 인정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법을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니 그 뒤에 밑줄 칠게요.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물결 칠게요. 자, 그래서 기성세대조차 새로운 세대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와, 내가 주장했던 삶이 바르지는 않았구나 하는 내면의 혼란을 겪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정리한 걸. 2번 장면, 장면 2부터 갈등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훈이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살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이는 산업화 사회의 모순을 이미 인식하고 있어. 아까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번 장면 안에서 약간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얘기도 여전히 이 시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고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싸게 쓰다가 버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 그러면서 모순을 직접 확인해야지 고모가 할머니가 날 보내주지 않겠나 하는 반발 심리도 보여주죠. 어쨌건 계속 갈등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훈이가 안 간다고 하니까 3번 장면에서 버스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내가 버스에서 생각을 하죠. 이 현실에 뿌리 내리기를 원했지만 실제 훈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니라 워커 위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일만 하는 기계가 된 거야. 여유가 아니라. 그래서 기성세대인 나조차 혼란스러운 심리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되셨죠? 전체적으로 갈등의 양상은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 정도 정리해 두시고 제목의 의미인 카메라와 워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간단하게 답 중심으로만 체크할게요. 첫 번째 문제만 빼고 서술상 특징 35번 문제. 옳은 것 찾기잖아. 근데 이건 나가 나왔으니까 1인칭이라고 하는 사실 꽉 잡고 가야 되죠. 1번 선택지부터 볼게. 올바른 것 찾기. 1번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대각선 긋고 자 서술자가 나니까 내 체험을 진술한 게 맞죠? 그 다음 오른쪽 복잡한 심리 마지막에서 혼란스럽다 얘기를 했으니까 복잡한 심리 맞겠죠. 되시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지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선택지 볼까? 서술자를 교체하여 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니까 서술자 교체 안 일어났어. 수능에서 아직까지 서술자 교체가 성립하는 제시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번 과거와 현재 사건을 동시에 서술하여 세상에 어떻게 말을 하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지 입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안 될 텐데 어쨌건 안 되죠.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니까 그럼 4번 선택지 이야기 밖에 서술자 아니죠. 나가 나오니까 이야기 속의 서술자 틀렸습니다. 5번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 아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36번 자 올바르지 않은 것 찾아라. 내용 일치 문제야. 1번 선택지가 틀렸어. A에서 나는 훈이가 출세를 해서 부양하기를 바랬대. 출세를 원하는 거 아니죠. 가족 부양을 원한 것도 아니라고. 뭘 원했어? 훈이가 그냥 여유 있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다고. 되셨죠? 그 다음에 37번 답 4번입니다. 보기와의 내용 일치도 안 맞아. 보기 잠깐 체크해볼까? 보기에서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보시게 되면 전쟁 미체험 세대는 체험 세대의 노력에 공감하기가 힘들다. 됐죠? 그랬는데 4번 선택지가 워커가 전쟁 체험 세대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공감하기 힘들다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 4번 체크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카메라와 워커 진행하고요. 고전, 산문, 매화전 잠깐 내용 정리만 할게요.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요. 매화전은 내용 정리 중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전소설이니까 우리가 잡아줘야 하는 건 뭡니까? 고전소설은 선악 대립 중심으로 잡아주셔야 되죠. 물론 세부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실제 선악 대립이라고 하는 순간에 갈등의 원인이 선악 때문이니까. 됐죠? 자, 일단 읽어보시면 3개 장면으로 나눠놨습니다. 중간중간에 각설이라든지 하는 게 나오니까 장면 나누기는 별로 안 어려우셨을 텐데 두 번째 장면은 왼쪽 단에서 밑에서 한 20번째 줄 정도 보시게 되면 각설이라 하는 데부터 장면 2로 잡고요. 3번 장면은 오른쪽 단 위에서 11번째 줄, 12번째 줄쯤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서 이렇게 돼 하루는 최씨 부인이 라고 시작할 겁니다. 오른쪽 단에서 위에서 11번째 줄에 하루는 시간 바뀌면서 됐죠? 그럼 내용은 이렇게 보고 인물들 보시게 되면 악인 자체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최씨 부인이 악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 역할을 하는데 조병사가 이 매화를 대신 주어서 길러주다가 자기 아들 양유랑 결혼시키기로 했던 거잖아. 그랬는데 부모를 잃은 매화의 신분, 근본이 염려가 돼서 찾아간 거야. 마을에 신분이 어떤지 근본이 어떤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최씨 부인이 손을 써놓은 거야. 이 주모한테 미리 손을 써서 매화의 신분을 마치 천한 집안 출신인 것인 양 소문을 내도록 손을 써놨어. 모함을 하도록. 왜? 최씨 부인 자기 동생한테 매화를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조병사, 남편인 조병사는 그것도 모르고 이 동네 가서 매화의 고향으로 가서 주모한테 매화가 천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쁜 소문을 듣고 파혼을 해버리죠. 큰일 날 뻔했다 해서 파혼을 했는데 이번 장면 가보시면 매화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나는 천한 집 자식이 아닌데 해서 결혼하기로 했던 양유한테, 조병사의 아들 양유한테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 글을 딱 보니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양유가 매화는 천인이 아니로구나. 얘는 분명히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장면에서 이 최 씨는 계속 자기의 동생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그걸 거절하려던 매화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으니까 중간에 조병사가 들어와서 집에서 쫓아내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뭐 선악대립이나 사건의 내용이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데 단 하나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여기 제시문 안에서 판소리의 흔적이 드러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기역과 리을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역 위에는 마오, 마오, 그리마오, 리을 자체도 마오, 마오, 그리마오.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라면 이 정도의 리듬감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매화전에서는 AABA 구조 가져가는 운율감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서 판소리의 영향관계가 강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판소리가 소설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매화가라고 하는 판소리가 전승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판소리의 흔적이 느껴진다 정도까지 운율감도 강하고 부분 서술자의 개입도 강하고 그래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역과 리을 한 번만 확인하시고 문제풀이도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제 뒤로 가셔가지고 125쪽입니다. 용부가 간단한 작품이죠. 용렬한 부인내 해서 부인의 악행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부인을 풍자하고요. 뒷부분에서는 뺑덕 어멈으로 대표가 되는 서민층의 여성을 평범한 신분의 백성을 비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다 떠나서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시작할게요. 1-1번 그냥 1-1, 1-2 이렇게 나눌 거야. 전체적인 장면 정리는 이따가 보시고요. 부인을 비판하는 것, 사대부 여성을 비판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평민층의 여성을 비판하는 것 2. 이렇게 나눌게요. 1-1부터 볼게.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 세모의 거동보소. 자, 부인이 나왔죠? 저 부인이라고 하면 이 캐릭터가 사대부 여성입니다. 그 다음 서술상의 특징 뭐가 나와? 보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가 사용되고 있네. 됐죠? 그럼 다시 저 부인의 거동을 보라 합니다. 어떤데?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그 다음 친정집에 편지를 하여 시집 흉을 잡아내네. 자, 친정집의 편지에다가 세모 치도록 할게. 그리고 나서 친정집의 한 편지의 내용이 이 뒤에서 들어가 있어. 이 부인네가 친정의 한 편지 내용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 계엄할사 시아버지, 암상할사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질투와 시샘이 많다라고 고자질한 거야. 고자질쟁이 시누이와 엄숙하기 맞동서에 요악한 아우동서도 있고 여우 같은 시한년, 첨년도 있고 드세도다 남녀 노복, 노비들도 종들도 너무나 드세대 드나들며 집을 드나들며 흠구덕에 주인 흠을 잡기도 하고 남편이라고 믿었었는데 십벌지목 되었구나. 십벌지목하게 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거잖아. 나는 남편만 믿고 있었는데 그 남편도
다른 사람들 편이 돼버렸다고. 즉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내 편이 아닌 딴 편이 되었다고. 자, 방금 읽은 데까지가 이 부인네가 쓴 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나서 가로로 다 묶은 다음에 이 한 줄이 편지에 대한 서술자, 화자의 평가야. 읽어볼게. 편지를 딱 끝낸 뒤에 이렇게 얘기해.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니라 라고 화자가 평가하죠. 즉, 이 부인네가 쓴 편지의 성격은 진실이 아니라 사설, 말인데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고 시댁 식구를 모함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야. 되셨죠? 그래서 이 부인네의 악행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를 1-1번 잡아주시고 이제부터 1-2번 시작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다 열거될 겁니다. 좀 빠르게 합시다. 발음이 안 돼서 될진 모르겠습니다. 자,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며 자살하려고 독극물도 마시고 치마 쓰고 내닫기와 치마 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을 생각도 했고 보찜 싸고 도망도 가보고 오락가락 못 견디면서 승려들이나 따라가 버릴까 스님이나 될까 하는 소리나 하고 긴 장죽이 벗이 되고 즉 담배만 뻑뻑 피고 있고 들구경이나 가볼까 문복하기로 소일이라 점치는 일로 이 시간을 때우고 있고 겉으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딴 생각에 겉으로는 걱정 많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반분대로 이를 삼고 털뽑기가 세월이라 반분대하게 되면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하는 일로 시간이나 보내고 털뽑기하면서 세월을 보낸답니다. 즉 외모 가꾸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집안일 안 하고. 그 다음 자, 시부모가 경계를 하면 시부모가 꾸지람을 하면 말 한마디를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을 해도 뒤받아 만넋수여 말대꾸를 하고 들고 나니 초롱문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우리 집에 드나드는 젊은 남자들 따라가서 팔자나 고쳐볼까 헛된 생각이나 하고 양반 자랑을 모두 하며 내가 양반 사대부가 여성이니까 집안 자랑 그 다음 신분 자랑이나 모두 하며 색주가나 해볼까 기생집이나 해볼까 까지입니다. 하고 1-2번 장면 자를게. 뒤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1-1번 그리고 2번 장면 다 마찬가지일 건데 이 여성들이 보여주는 악행들이 열거되어 있고 과장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악행들이 열거 과장되었어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장면입니다. 이제는 사대부 여성이 아니라 뺑덕어미로 대표되는 평민층의 악행이 열거가 될 거야. 더 파워풀할 거야. 봅시다. 2번 장면. 남문 밖에 뺑덕어미 세모는 천성이 저러한가 배워서 그러한가 본데 없이 자라나서 배운 데 없이 자라나서 여기저기 물은 마침 싸움질로 세월 보내고 삼자대면 와서 싸움이나 시키고 남의 말 말전주와 남의 말을 전해가지고 또 싸움 만들고 들어오면은 음식공론 음식투정이나 하고 조상은 부지하고 조상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조상은 제사 지내지 않고 불공하기로 세월만 보내고 무당, 소경, 푸닥거리 할 때 의복까지 다 내주고 그래서 푸닥거리 하는 무당한테는 옷 다 주고 집은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과 남편 모양을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처럼 말랐고 자식 거동을 볼짝시면 털벗은 솔개미처럼 헐벗어 있느니라. 그래서 지 할 일 하고 노느라고 남편 자식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거야. 엿장사 떡장사야 아이 핑계 다 부르고 지가 먹고 싶어서 엿장사 떡장사 불러놓고 우리 애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고 불러드린다고. 물레 앞에서는 선아품 시야 앞에서는 기지개라. 자, 물레나 시야라고 하는 건 가사노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여성들이 노동할 때 필요한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일하라 하게 되면 선아품과 기지개를 켜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모습인 거죠. 그 다음 이 집 저 집 이간질 음담패설 일삼고 모함 잡고 똥 먹이기 요즘처럼 하게 되면 뭐 엿먹인다 이 정도가 되겠죠. 모함 잡고 곤란하게 만들고 살림살이는 줄어가고 걱정만 늘어난다. 대구법 대조법 같이 나왔네. 치마는 짧아만 가고 즉 살이 찌니까 치마는 짧아만 가고 허리통이 길어만 간다 까지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뺑덕어멈의 악행이 열거됐다고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41번. 자, 1번 과장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한다. 올바른 선택지죠. 남편이 뭐 삽살개 뒷다리만큼 말을 리는 없으니까 100% 과장이고, 그 다음에 지가 먹고 싶은 거 아이 탓하면서 불러내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있습니다. 2번 대꾸 활용하면 리듬감은 무조건 맞죠. 대꾸법 제일 마지막에 보더라도 세간은 줄어가고 걱정은 늘어간다. 이런 데서 드러나고 그 이외에도 제법 많습니다. 3번 인물의 비행을 열거하여, 뒤에는 판단 안 해도 되고요. 자, 인물의 비행이라고 하는 걸 악행이라고 바꾸면 같은 거니까 올바른 선택지. 4번 반어적 표현 대각선 긋도록 하시는데 반어법이 안 쓰였습니다. 틀렸고요. 5번 말을 건네는 방식, 처음 시작할 때 거동 보소 되시겠죠? 자, 다음 42번 문제, 올바른 것 정답 1번입니다. 자,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것은 이 부인 내에 편지가 직접 들어가 있는 장면에서 확인이 되니까 말이죠. 자, 별 문제 아니니까 42번 요 정도 하고 바로 44번과 45번 마지막 무소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파수꾼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보게 되는 무소유도 그런데 AB형 공통입니다. A형, B형 공통이야. 중요하게 두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 수능에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아 라는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수업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중요하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6월에 희곡이 AB 공통이었습니다. 9월에는 수필이 AB 공통이었다고. 근데 연계교재를 뒤져보니까 AB 공통으로 남아있는 희곡과 수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파수꾼, 지금 보게 되는 무소유.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수필에서는 하나 남은 게 인터넷 수능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전 수필 하나가 공통으로 남아있어. 작품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다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나 무소유 엄청 중요하게 봐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현대시도 아직 다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현대시도 보니까 수특에서 확인해 보시면 문정희의 겨울일기가 공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3가지 전부 다 평가원에서 AB 공통으로 나왔던 갈래들이야. 나머지 현대소설, 고전소설 얘들은 전부 다 고전시도 그렇고 공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갈래는 공통작품 중심으로 정리해두는 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좀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 126쪽 무소유. 일단 장면부터 이건 나눌게요. 이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조금 베끼도록 하시고요. 장면부터 나눌게요. 일단 1번 장면, 문제 44번이 1번 장면, 2번 장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A 장면, B 장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할게요. A 장면으로 할게. A 장면이 1문단과 2문단만 A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B 장면이 3번 문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3번 문단부터 그 다음 5번 문단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문단의 시작은 지난해 여름부터고요. 5번 문단의 끝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되셨죠? 이렇게 끝난다고. C 라고 되어 있는 것은 6번 장면, 6번 문단만, 그리고 6문단 다음부터 끝까지가 D라고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물론 실제 의미적으로 읽어보면 이 B는 좀 세부적으로 자르는 게 좋기 때문에 이 B-1, B-2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B-1 같은 경우에는 3, 4문단. 그 다음에 B-2 같은 경우에는 5문단만 이렇게 나눌게.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44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기는 해야 되죠. 됐나? 44번의 보기에 맞춰서 자른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즉 B장면만 일단은 읽을게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내용만 읽으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3문단부터 같이 확인할게요. 앞에 A장면에서는 난초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3번 장면, B장면.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개인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 동그라미가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서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의 목청을 돋우었다. 자, 되셨습니까? 햇볕이 아름답고 찬란했대. 동그라미잖아. 그런데 다음 문단 볼까? 4문단입니다. 아차, 이때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 네모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갑자기 난초를 내놓고 온 걸 생각했습니다. 난초 네모. 그런데 모처럼 보였던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햇볕에다가 세모. 봐봐.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앞에서는 간만에 보였던 햇볕이 찬란하고 좋았다고. 그런데 내 물건인 난초가 햇볕을 쬐면서 시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원망스러움의 심리로 바뀐다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서 지체할 수 없었다 해서 돌아가서 난초를 살렸다. 그 얘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단 가볼게요. 5문단 첫 줄. 나는 이때 온몸으로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꼈다. 그 뒤에 물결, 집착이 괴로움인 것임을.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 행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똑같았던 걸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잖아. 그 다음 조금 더.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버린 것이다 하면서 5문단 안에서는 집착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들을 5문단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문단 읽어볼게요. 그래서 집착이 괴로운 걸 깨닫고 C. 6문단 가면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난초를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 세모에서, 집착이 얽매임인 거지, 얽매임 세모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한 홀가분한 해방감에다가 동그라미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라는 걸 실천했더니 내면적으로는 해방감이라는 걸 얻었답니다. 되셨죠? 자, 조금 더 읽을게요. 3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유정을, 정든 친구를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어전함보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됐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더니 뭘 얻었다는 겁니까? 내면의 자유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때부터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을 버려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 동그라미를 터득하게 되었다거나 할까? 되셨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인간의 역사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소유의 역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제시문 제일 끝에서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D 장면 제일 끝으로 가셔가지고 한 문단입니다. 읽어볼게.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역설법이네.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 이니까. 자, 이건 빈칸 넣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집착을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뒤에 내면의 자유를 크게 얻는다는 말이 있다. 되시겠죠? 집착을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내면의 자유를 크게 얻는다. 다음 계속 읽을게.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도 역설법이죠. 이건 무소유의 영리, 역설적인 이치이니까. 되시겠죠? 자,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났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사실 이건 전부 다 불교적인 인식을 이렇게 쉽게 풀어낸 것이죠. 이 정도 생각하고 문제는 간단하니까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